예, 김종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울증에 대한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에서 우울증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정신장애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할 환자는 30대의 환자이고요. 뭔가 우울한 문제 때문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고 생각은 많아지지만 결국 저녁 때 되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흥미, 식욕 같은 욕구 등등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체중도 감소하게 되고 잠도 안 오게 되고 또 밖으로 나가는 활동량도 줄어들게 되는 문제를 갖고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좀 신경적으로 예민한 분이지만 특별하게 어떤 충격이나 자극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 일반적으로 한의원에 오게 됐을 때 이 환자는 식욕이 떨어지거나 만사가 귀찮거나 라고 하는 형태로 오고, 그럴 경우에 이제 한의학적 변증에서는 비기어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원래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성격을 갖고 있고, 그 증후는 우울한 감정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생각이 많은 경우가 어떻게 되나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병리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두 다람쥐를 하나는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고 하나는 쳇바퀴만 계속 돌게 했을 때, 이 쳇바퀴가 돌게 한 사람과 그 다람쥐하고 밖에서 뛰어놀게 한 다람쥐를 아마 만보계를 측정해 보면 운동량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는 나중에 번아웃이 되고, 이 밖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닌 다람쥐는 건강해지게 되죠. 그게 왜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은 생각의 반복 자체가 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울과 가장 연관이 되고, 그 우울과 연관이 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식욕에 대한 문제, 욕구에 대한 문제가 떨어지게 됩니다. 한약의 치료에서도 결국은 욕구를 끌어올리는 것, 그 가운데서 소화기 욕구를 끌어올리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에너지를 어떻게든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한약 치료의 목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약 갖고 될까요? 거기에 우리가 적당한 상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삶의 의미를 찾게 만들어 주거나 자신의 어떤
성격적인 문제를 조금 더 알아보게 하거나 또 내가 어떤 자원을 찾아서 그 자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가는 작업이 우리한테는 필요하게 됩니다. 자,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정서, 인지, 행동의 장애를 갖게 됨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줄어들게 되는 거고 결국 그럼으로써 자신의 업무라든가 사회적인 생활이라든가 또 삶의 질 자체가 저하되는 병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우울한 감정 또 줄어드는 관심, 생활에 줄어드는 것, 또 즐거움의 감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임상적으로는 통증 또는 사회적, 개인적 그리고 기능적인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울증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갖고 한번 정리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그야말로 바이올로지컬 프로세스에 따른 엔도제니어스한 디프레션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극에 의한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엔도제니어스한 디프레션을 멜랑콜리 타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특별한 원인이 없이 그 사람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성격 또 그 사람의 기질 또는 그 사람의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기능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디프레션은 정신장애에 있어서 저변을 깔고 있는 장애이기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정신장애와 공병하는 장애이기도 합니다. 만약 정신장애가 왔을 때 그 환자를 볼 때는 그 사람이 우울증이 있나를 먼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우울증이 있다라면 다른 어떤 정신장애보다 먼저 우울증이란 진단을 내리게 되고 그 우울증을 극복해야 다른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사람의 그 성격적인 문제, 성향적인 문제가 다 저변에 우울증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서 30대 환자의 우울증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은 아침에 눈을 딱 뜨게 되면 무엇을 할까부터 고민을 하고 거기서 성공을 못해서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즉, 내가 무엇을 할 게 있는 사람은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는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거 해서 무엇해? 그거 해봤자 아무 쓸모 없어. 나는 거기에 관심조차 없어. 라는 요 생각에 머물러 있게 되면 바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울증 환자의 치료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그 한 발짝, 그 원 스텝 자체가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 우울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한테 그래, 무엇 때문에 이런 우울증이 생겼어? 어떤 충격을 받았어? 무엇이 문제야? 라고 질문했을 때 상당수가 뭐 아무렇지도 않아. 나 어떤 것도 충격받은 것도 없고 스트레스 사건도 없어. 그냥 다 귀찮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울증 환자를 만나봤을 때 그 환자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질문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은 뭐냐? 다 귀찮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러고 마지막에는 저는 이 클리닉도 오기 싫어요. 내가 이 클리닉에 왜 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클리닉으로부터 나는 도움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환자가 반응한다면 그 사람의 저변에 엔도제니어스한 디프레션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가 무척 어렵다는 거죠. 자, 한의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형태를 한번 봅시다. 환자는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여러 증상을 갖고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통증이죠. 그리고 소화 안 됨, 그리고 불면증, 답답함입니다.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굳이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나는 단지 지금 아파요. 심지어 허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라고 하는데 검사상에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은 이후에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꽤나 오래된 스트레스 사건 이후에 빠져간 무기력감에서 우울이 동반돼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의 환자는 그야말로 멜랑콜리 타입이라서 스트레스와도 관계없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의원을 방문하는 많은 환자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우울증의 기본적인 증상적 특징이 있지만 또 그것 외에 너무나 다양한 신체 증상, 통증, 소화력 문제, 불면, 답답함을 갖고 한의원을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환자가 일반적인 병원을 찾게 되면 대부분 다 우울증을 진단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신장애에
스펙트럼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른 정서에 비해서 우울은 가장 마지막에 탈진이나 심텀에 해당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환자는 과거에 분노와 불안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서가 이미 10년 전, 5년 전, 1년 전의 감정이라는 거죠. 지금은 나는 그런 감정은 별로 없어요. 즉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거나 불안하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우울할 뿐이고 무기력할 뿐이고 지쳐있을 뿐이고 탈진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정신장애 스펙트럼상에서의 디프레션을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가 오게 되면 여러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엔도제니어스한 멜랑콜리 유형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럴 경우를 염두에 둬야 되고 꽤 오랜 기간 동안의 스트레스 반응일 경우가 또 많게 되죠. 물론 짧게 리액션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장기간의 스트레스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우울증 모델을 만드는 그 쥐 모형에 따르면 쥐를 어디에 가다 놓습니다. 그러고 얼마 동안 계속 가다 놓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 가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죠. 그런 모델이 지금 전형적인 현대사회의 우울증 모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나의 일상에서의 리듬에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그 우울의 반응으로 어떤 증상이 있는가? 특히 어떤 신체적인 증상이 있는가? 그리고 그 우울이 지금 내 조절 범주에 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울로 인해서 나는 어떤 정서적, 사고적, 신체적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우울증 환자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한약 갖고 우리가 우울증 환자를 도와줄 때는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뭔가 답답한 해결하지 않은 증상, 그리고 소화력 또는 식욕의 저하. 근데 식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식욕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는 치료 처방들, 이런 게 이제 한약 치료에 가장 중요하죠. 실제로 침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가 훨씬 더 권장이 되고, 뜸 치료 같은 경우는 바이탈 에너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상법들이 활용이 되기도 하죠. 자, 우울증 환자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생기를 회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서적인 문제보다, 즉 분노라는 것은 분노가 막 치받은 문제, 치받아 오르는 것을 얼만큼 다운시키는 게
문제였다면 또 불안은 갈등 상황에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문제라면 우울증은 쭉 가라앉는, 즉 맥박이든 신체 증상이든 쭉 가라앉는 거를 어떻게 심장 맥박을 뛰게 하냐가 우울증 환자의 치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깨우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울증 환자하고의 대화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심지어 우울증 환자는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액티비티하게, 그리고 뭔가 그 사람이 여기 와야 될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환자와의 대화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앞서 말한 대로 철수 반응으로부터 건져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의원을 와야 될 컨택 포인트를 환자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환자한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까요? 즉, 활동력, 행동의 리스폰스를 회복시키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겠죠. 즉, 그 사람을 심장을 뛰게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 밖으로 나가게 해야 그 다음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한테 어떤 행동이 그 환자한테 보상을 유발하고 그 보상을 통해서 활동을 지속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끌어가는 게 환자한테서 중요하겠죠. 자, 결국은 뭘까요? 그 사람의 본성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 가운데 마지막에 해결점은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같이 라는 걸로 최종 종착역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라는 것에서의 에너지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그 사람이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저는 두 가지의 본성의 문제를 일단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에 대한 흥미, 그리고 그 흥미로 인한 욕구, 그리고 그 욕구를 함으로써의 만족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울증 환자를 판단할 때 욕구의 저하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식욕이고, 두 번째가 성욕입니다. 이 성욕은 단순하게 어떤 그냥 섹스에 구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접촉, 또 사람에 대한 애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수면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해결돼야 결국은 우울증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식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기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먹기에 대한 즐거움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먹기에 대한 즐거움은 내가 그 먹는 순간 침이 고이고 궁극적으로 내가 그 먹기를 통해서 식욕이라는 것을 회복하고 내 몸에도 욕구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배고픈가, 배고픔에 욕구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떠올렸을 때 이렇게 정말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것인가, 그리고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먹기에 대한 호기심이 행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먹기 명상, 마인드풀 이팅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리는 먹기의 대상을 직접 갖고 오던가 아니면 상상 속에 먹고 싶은 거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먹기보다 그 먹기 전에 우리 몸에 갖고 있는 모든 감각을 일깨워야 됩니다. 시각, 후각, 심지어 사각사각하는 청각까지도 우리는 일깨워야 되고, 눈으로, 코로, 입으로, 혀로, 목으로, 그리고 위로, 마음으로, 그리고 전신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샘솟는다는 것조차도 확인하고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확보되는 것을 통해서 과거에 좋았던 기억, 그리고 먹고 싶은 충동을 일깨워서 마지막으로 직접 먹을 곳을 향해 가서 먹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1차적인 욕구인 식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필요한 한약을 같이 투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적 욕구는 뭐냐? 라고 하면 걷는 겁니다. 흔히 걷기 명상이라고 하죠. 자, 걷기라는 것은 일반적인 동물과 다른 인간의 매우 독특한 행동이고 심지어 철학적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걷기를 시도해 보십시오. 걷기라는 것은 처음에 똑바로 서 있을 때의 안정과 불안정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한 발을 뛰는 순간 인간은 불안정해지죠. 그리고 마지막 착지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안정이 됩니다. 즉, 안정, 불안정, 안정의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근원적으로 자신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걸음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충실한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걸을 수 있는 장소로 나가봅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심호흡을 한 다음에 자기 발에서 가만히 서 있었을 때 이 불안정성에서 걷고자 하는 충동을 확인하고 호흡과 맞춰서 걷기를 시도해 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 걸었을 때는 불안을 유발하고 최종적으로 안정을 하고 하는 동작의 반복,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는 것까지 하는 과정을 걷기 명상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걷기를 끝나고 나서 내 몸이 지쳤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음식과 차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고 그곳에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나의 우울한 상태에서 나의 본성을 자극함으로써 우울증을 극복하게 됩니다. 조금 더 가능하다면 명상을 통해서 워킹 메디테이션 트래블링까지도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오. 내가 가고 싶고자 하는 곳,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그곳에 가면 내 마음이 편안해짐이라는 그곳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우울증의 극복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도 진료 지침에서는 명상과 기공과 이완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도 있으니까 그 알고리즘에 맞춰서 자신의 지금 우울증 치료에 어떤 스텝을 밟고 있냐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30대에 불현듯 찾아온 우울, 그 우울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본능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에 한약이나 그런 침치료 같은 방법들이 식욕을 끌어올리고 행동을 유발할 수 있도록 만들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본성을 일으킴으로써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한의학 임상 현장에 있음을 오늘 수업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